좀 긴 시간 동안 발제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지금부터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토론자가 계시는데요. 먼저 승한영 선생님께 먼저 부탁드릴게요. 한 7, 8분 정도 부탁드릴까요? 예. 길게 말씀 안 드리는 게 예인 것 같아서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개혁 과제를 일별해 본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어제 반나절 정도 읽어봤는데 너무 많아서 다 못 읽어봤고요. 또 오늘 여기 와서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내용이 좋아서 상당히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공부를 시켜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정치부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 과제를 결국 나중에 어떻게 법제화할 것이냐 아니면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이럴 때는 좀 형식적인 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개혁과제 내용 중에 헌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많이 있고요. 그런 개헌 관련한 과제를 좀 기회가 되시면 따로 좀 정리해서 표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법과제, 대부분이 입법과제죠. 그것도 좀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두시고 또 뭐 입법청원이라든가 아니면 좀 가까운 의원들 통해서 법안 제출 를 한다든가 해서 그걸 또 사후에 점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총선 끝나고 나서 국회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과제 만들어서 토론하고 발표하고 이것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참여연대에서 내놓은 그 과제가 어떻게 법제화 됐는지 사후 점검을 해서 국민들한테 보고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그 볼링에서 뭐 5번 핀을 킹핀이라고 그러는데요. 한국 사회를 뭐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고 선택과 집중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정확히 타격하면 스트라이크 나듯이 뭐 그런 것들을 또 별도로 한번 좀 정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토론자로서 주로 본 부분은 그 두 번째 발표한 뭐 이제 정치, 검찰, 입법, 민주주의 참여 이제 이런 분야인데요. 뭐 그걸 다 중요합니다만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부분입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중심 포인트는 정치 관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정치인들이 정치자금 돈 받는 거는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잘 이해를 못 하실 텐데 대가성만 없으면 뇌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치자금법이 한 두 차례 정도 크게 개정이 되면서 지금은 정치자금법 받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고요. 원래 법률이라는 게 문화를 따라가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뭐 덜커덕 법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물론 개개인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문화가 바뀌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실제 정치인들이 우리 일반 회사원들보다 더 깨끗합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 잘 이해를 못 하실 텐데 합법적인 공식적인 방법으로 받지 않는 그런 돈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기소되고 감옥도 가고 벌금형도 받는데 우리 일반 회사 대기업체나 뭐 공무원 하시는 분들 공기업체 이런 데 보면 그냥 접대 받고요. 룸사롱 가죠. 그다음에 하청업체 분들한테 그냥 돈 받습니다. 명절 선물 다 받고. 그래도 그걸 알선수대로 처벌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평소에 인사치레하는 걸 어떻게 다 처벌하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정치 분야에서 이렇게 반발자가 앞서서 제도 개선을 해나가는 게 굉장히 우리 사회 전체를 바꾸어 나가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자금법 부분은 저는 약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해관계 단체의 후원금을
지금 못 받게 돼 있는데요. 그 청목회 사건이 그래서 터졌는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터주고 대신 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유권자가 그걸 심판하도록 하는 게 더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뭐 제가 기사를 이렇게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오히려 저 정치 관련 자금의 흐름을 좀 더 합리화시키는 아주 합법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그 중앙당의 후원회를 허용하는 게 좋겠다 찬성이고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분들 후원회 결성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해 놓으신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중요한 게 빠진 게 있습니다. 지금 그 현직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해서 돌릴 수 있는 게 명함 한 장인데요. 하다못해 동네 식당 개업을 해도 전단지 한 장은 돌립니다. 근데 명함 하나 만드는 값하고 전단지 만드는 값하고 비슷해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 신인들의 진입을 막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그 진입 장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법안도 제출되어 있는데 통과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입법운동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과연 예비후보 등록을 해서 그렇게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그게 아니고 발상을 바꿔서 아예 일상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열어놓는 것이 물론 돈은 묶어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더 필요한 것은 아닌지 선관위에서도 좀 오래 일하신 분들은 저하고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비례대표 확대에 대해서 의원 정수 확대 이런 내용이 좀 들어있던데요. 지역하고 비례를 2대1로 하자. 이게 지금 299명인데 이거를 숫자 늘리는 게 국민들의 저항을 현실적으로 뚫을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뭐 그래도 의원 숫자 늘려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한 가지 추가로 제가 발제하신 분들하고 사회 보신 한상희 교수님한테 좀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 이 석패율 제도 얘기가 나오면서 무슨 독일식 비례대표 명부제가 제일 좋은 건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우선 석패율이라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공하셨으니까 교수님 독일식 비례대표 명부제가 지금 정답인지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심제하고 이게 맞는 제도인지 좀 시간이 되시면 설명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나라의 그 정치 시스템은 그 역사적인 축적과 문화의 반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애초에 재헌의회 비례대표 전국구 그런 거 없었고요. 지역구에서 출발을 했죠. 그러다 이제 나중에 그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이 됐고 물론 지금 좀 악용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아직도 우리 국민들 생각에는 정치인들은 역시 지역구에서 뽑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치 문화가 존재하고요. 또 지역에서 떨어뜨린 사람, 심판한 사람이 나중에 비례대표제로 배째를 다는 거를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좀 걱정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히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지금 이걸 적용하면 국회 미래희망연대라고요. 친박연대가 이름을 바꿨죠. 그게 교섭단체가 되고요. 자유선진당도 교섭단체가 됩니다. 그러면 교섭단체가 한 5개 정도, 6개 정도 되는데 국회 운영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지금 교섭단체는 굉장히 많은 특혜를 주고 있는데 그럼 교섭단체에 주는 특혜를 좀 빼앗으면서 뭐 이렇게 완화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섭단체가 국회에 5개가 되면 우리가 지금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우선 그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정도로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개혁 과제들을 이행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전술적인 기획도 필요하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정치 신인들 진입 가능성을 좀 넓히는 방향, 뭐 이런 그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태인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경제학을 굉장히 싫어하는 경제학자인데 가끔가다가는 경제학을 한 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오늘이 그렇습니다.
참여연대를 흔히 이 백화점식 시민단체라고 하는데 이 발표문이 그 특징이 잘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각 부문의 이 참여연대 간사들이 이 사안마다 실제로 개입을 했었고 여러 가지 사안을 잘 아는 상태에서 특히 이제 약한 사람들의 입장이 잘 반영되어 있는 그걸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225개의 실천 과제가 이렇게 나올 정도의 그 힘이 발휘됐다. 참여연대의 힘이 발휘됐다. 물론 그건 참여연대가 이 간사들을 얼마나 착취했는지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안한 것처럼 최저임금을 올리면 참여연대 간사들은 전부 최저임금 이하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타적인 거죠.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점이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서로 모순되는 건 안 생길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문별로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부문에서 최선의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게 서로 연결해 놓으면 서로 모순이 되는 건 없을까는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만드는데도 급급해서 그 다음에 이거 앞에 서문이 없어요 지금. 시간 부족으로. 근데 그 과정을 해야 될 거다. 특히 돈을 주는 문제, 수당 문제에 가면 이건 모순이 생기죠 당연히. 재정은 제약돼 있고 서로 최선의 수당을 주다 보면은 당연히 모순이 생깁니다. 예컨대 노인 수당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인 기초연금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18만 원 정도 주자는 얘기인데 지금 저를 포함해서 이 베이비붐 세대가 여기 베이비붐 세대가 꽤 있는데 이분들이 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65세부터 10년 뒤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잘 죽지도 않을 거고 63년까지가 베이비붐 세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기초연금을 18만 원씩 주고 더구나 국민연금은 뭐 50% 이상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재정 바닥납니다. 더구나 이 사람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 세대인 동시에 굉장히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복지를 막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참여연대가 동조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게 돈이 가면은 아동 청년들한테 갈 돈은 사실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참여연대 간사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국민연금 못 받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리고 여러분은 세금으로 이미 그 40대, 50대 때 세금으로 지금 베이비붐 세대 여기 있는 한상희 교수나 저 같은 사람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리고 연금도 못 받고 못 받게 된다라고 하는 엄연한 사실을 특히 세대 간의 문제는 청년 아동을 더 많이 배정할 것인지 수당을 노인한테 더 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아동 청년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그거 보면 굉장히 고생을 했고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게 이제 그 정책의 합리화인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386 세대는 무수히 많은 자산을 갖고 있고 그 부동산 값을 올리고 사교육비를 올려서 지 아이들을 위해서 올려서 지금 그 이후 세대가 도저히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세대입니다. 사실은 노인들의 자산을 뺏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도 문제가 되는 게 노인이 너무 자산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거를 영모기지를 해서 살아가도록 해서 그 자산이 다시 사회로 풀려나오게 해야지 거기다가 다시 소득까지 보조해주면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이제 제가 한미 FTA로 유명해진 게 대학 등록금 반값 반대한다 그랬고 이제 오늘도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제발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노인 복지는 선별 복지로 가야 됩니다. 보편을 아무데나 적용해 버리면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서로 모순되는 부분들은 정리해야 될 것이다. 특히 세대 간 수당. 두 번째는 거시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주 미시적인 정책들이 쭉 나오다 보면은 거시 정책이 없는데 이게 뭐 시민 단체에게 요구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여연대 정도 되면 제가 보기엔 정권을 인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시 정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어떤 거시 정책이 필요한지 그리고 거시 정책이 잘 되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 복지 정책의 부담이 없어집니다. 그거가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도와 사람을 바꾸는 거가 이제 핵심인데 이게 우리나라 이제 시민단체가 전부 이제 법 제도 개선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많은 제도를 한꺼번에 바꿀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그다음에 강하게 그 중에서도 강하게 이제 바꿔요. 모든 게 규제를 할 땐 강하게 하고 강하게 바꾸는 게 과연 올바른 길일까도 좀 한 번은 고민해 봐야 된다. 이건 하이파 유치원 사례라는 게 있는데 벌금이나 규제를 강화하면 사람들이 고수준에 맞춰 행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법이 제도가 강화되면 도덕심이 떨어져서 정책
효과가 떨어지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헌혈할 때 돈 주면 헌혈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도 강화 부분도 좀 그러니까 강한 규제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면서 사람들이 신뢰를 쌓을 건지 아니면 약한 규제를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면서 복지를 확대할 건지에 대해서는 뭐 사안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는 참여연대의 강점 중에 하나가 국제성인데 이 부분에는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평화 건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사실 동아시아에서 저는 한국이 앞으로 모범이 되어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장 큰 근거는 시민사회가 한국이 제일 큽니다. 물론 일본이 지자체 차원에서는 굉장히 크지만 중앙 차원의 시민운동은 굉장히 없는 편, 정치가 없는 나라고 중국은 시민사회가 없죠 아직. 그렇다면 한국의 이 시민사회가 동아시아 공동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자기들의 장점이 살리는 그런 정책들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거시적인 면만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복지국가에서 복지국가를 만들 때 거시정책이 생략되거나 거시정책을 잘못 쓰면 복지국가가 망합니다. 그는 뭐 서유럽의 많은 뭐 재정곤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칸디나비아 3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칸디나비아 3국도 수출 대기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환율 절하 정책을 쓰고 자국 통화 절하 정책을 쓰고 동시에 개방 금리 자유화를 한 결과 버블이 일어났고 세 나라 모두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전부 90년대 초에 외환위기를 맞고 복지가 붕괴해버립니다. 즉 무슨 미시적인 이유 때문에 복지국가가 위기를 닥친 게 아니라 거시정책을 잘못 써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라도 우리나라의 거시정책을 현재의 거시정책을 두고 복지를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엔 불가능합니다. 수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환율 정책을 그렇게 쓰고 수출하기 때는 임금이 별 필요하지가 않죠. 다른 나라의 임금이 중요하지 우리나라의 임금은 낮을수록 좋은 거죠. 임금이 비용으로 생각되는 건데 이 전체 것이 틀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또 왜냐하면 전 세계 선진국이 전부 침체에 빠졌고 금년도 2% 정도 할 거고 내년에 더 나빠질 건데 거기다 수출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내수를 늘려야 됩니다. 그건 이제 우리나라 전체 거시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환율을 체계적으로 인상하고 그러니까 원화를 체계적으로 절상하고 중국이나 동북아 바스켓에서 페그하고 임금이 올라가는데 유리한 조건이 중국보다는 빨리 안 올라가요. 그리고 환율을 중국 위엔화가 절상되는 것만큼만 절상하면 우리나라는 전혀 문제 없이 내수주도 경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게 동아시아가 지금 수요를 확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내수 확대, 그러니까 환율과 임금이라고 하는 거시 변수가 내수 확대에 유리하고 또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복지 국가가 그게 안 되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버블 경제인데 아까 부동산과 관련된 가계부채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분명히 금년 아니면 내년에 터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서서히 떨어지게 만드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그 정책에 관해서 지금 참여연대가 제시한 거는 집을 처분하지 않고 어떻게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집을 처분하지 않고 파산 절차를 개인회생 절차를 밟도록 한다는 건데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집을 차라리 처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입 가격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매입 가격의 10%가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 1억에 샀는데 9천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 무제한 사주는 거죠. 정부가. 그럼 공공임대주택 해결되죠. 그 사람은 9천만 원에 팔아서 대부분의 빚은 다 갚을 거고 100% 빌리지나 우리나라 LTV가 50%였을 테니까 그러면 갚고 원한다면 그 집에 다시 살면 됩니다. 이제 정부 소유 공공임대주택에 이제 임대료 내고 살면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공공임대주택도 확 늘릴 수 있고 정부가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따라 수요를 창출해 주기 때문에 가격이 서서히 떨어지게 할 수 있다. 그거 없이 이건 자산재분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다른 정책을 써야지 폭락이라든가 또는 계속 가격이 오르는 상태에서의 주거복지는 특히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서서히 떨어뜨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다음 교육인데 교육이 그 다음 자산인데 이상하게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이 강경한 참여연대가 꼬리를 내려요. 입시 사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수정 보완. 사교육에 대해서 수정 보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교육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 간단해요. 사교육이야말로 지금 입시제도 전체가 아까 등수를 70만 명한테 등수를 매기는
매기는 말도 안 되는 교육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폐해가 일어나지만 사교육은 그 경쟁마저 불공정 경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여성 고용률 높이는 거 이거 다 안 됩니다. 사교육이 존재하는 한. 엄마는 그 정보 수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이 전체 사회적 불평등이라든가 임금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일단 사교육 중지는 돈도 안 들고 아주 간단합니다.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20만 명의 강사를 걱정하시는데 그냥 일정한 교육을 거쳐서 교사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수당 주는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복지 중에 아주 환상적인 숫자가 30% 이상한 숫자가 있는데 공의료도 30%, 공공보육도 30%. 이건 뭔가 민간이 다 해서 문제가 되니까 30%를 목표치로 제시하고 한 번도 그걸 실천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보육수당 주는 돈으로는 공공보육시설을 30% 늘리는 게 훨씬 조용히 그리고 교사를 30% 양성하는 게 훨씬 간단하고 쉽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특히 서울에 남아도는데 그냥 보육시설로 바꾸면 돼요. 돈도 별로 우리 진보정당에서도 30억을 예상해서 몇 프로 늘릴 때 얼마 든다 그러는데 사실은 초등학교를 이용하면 돈 안 들이고 늘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보육 교사를 거기 그냥 고용시키면 나머지 민간 보육은 그냥 죽겠죠. 근데 안 그러고 무슨 쿼터를 준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나죠. 교육 장관실을 점령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30%라고 하는 숫자를 그냥 말로만 제시하지 말고 그거를 실제로 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이 1% 내지 2%로 떨어지기 때문에 토목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그 토목을 공공보육시설이라든가 기존 교육시설의 에너지 절약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한다. 지금 동아시아가 앞으로 세계를 주도하고 거기와 같이 나가면 자본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자본 통제를 해야 됩니다. 특히 들어오는 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 돈을 막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혼자 하기는 어렵지만 동아시아가 동시에 할 수 있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거시 정책들이 마련될 때 복지국가가 마련될 수가 있고 또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복지국가로 향하게 되고 그 격차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형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생략하고요. 그다음 김필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민주정책연구원 김영필입니다. 예, 사실 오늘 원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다른 일정도 있고 해서 저한테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꼭 저를 집어서 저한테 가라고 하셨나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와서 발표를 듣고 내용을 했더니 원장님 저를 보내신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민주통합당 강령정책 초안을 제가 만들었었는데요. 이걸 쭉 보면서 우리 민주통합당 강령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굉장히 실천 과제 중심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걸 봤을 때는 아까 우리 성환영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단기적인 과제와 중장기적인 과제,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의 우선 순위들, 그다음에 2012년 과제니까 이제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다수 여당이 되어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따로 정리가 된다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참여연대에서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굳이 그게 할 시간 여력이 안 되신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 총선 기획단을 꾸리고 총선 공약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참여연대에서 저작권을 크게 강조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좀 그걸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보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아까 처음에 그 참여연대가 이제 크게 세 가지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회 경제 정책과 그다음에 참여 민주주의 그다음에 평화 건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는 이제 사회 경제 정책의 중요성이 좀 있고 또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저 같으면은 그 사회 정책 경제 정책을 좀 분리해 가지고 한 네 가지 꼭지로 만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저희 당의 강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는 크게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 그다음에 남북한 평화 체제 구축을 크게 3대 비전으로 하고 있고 그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의 참여와 민주주의를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성으로 보면은 더 좋은 하여튼 좋은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분 발표를 제가 조금씩 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남근 변호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가오는 총선, 그 다음에 대선에서 이제 이명박 정부 심판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근데 사실 저는 걱정입니다. 우리
과거 민주당에서도 이런 선거 때 보궐선거가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계속 독이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보궐선거에서 그 조그마한 선거 승리를 위해서 이명박 정부 심판에 그야말로 다걸기를 하고 당내 여러 가지 혁신 작업들이 미루어지고 하면서 선거는 이겼지만 실질적으로 당 자체는 굉장히 왜소해지고 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총선이 진행돼 가지고 민주통합당에 제대로 된 어떤 정책 역량이나 이런 것을 보이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승리를 해버리는 순간에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도 좀 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저는 적절하게 유권자님들께서 MB정부 신반도 좋지만 야당에 대한 명확한 요구들도 그 표로서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에 이제 공천개혁 문제 얘기를 마지막에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당내 여러 가지 공천개혁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천개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여성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공천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지금 청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그것이 공천개혁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개혁이라고 하는 방향성이 제대로 있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서로 다 자기들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걸 자기가 개혁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참여연대 같은 조직 시민단체에서 정확하게 공천 개혁에 대한 애매한 것을 좀 정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그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아까 그 국회 개혁에서 비례대표 확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저희가 2년 전에 여의도 연구소하고 정당학회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비례대표를 늘려야겠다. 또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럼 이거를 누가 주장할 것이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이거는 정당에서 할 수 없으니까 시민단체를 좀 꼬셔갖고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럼 그 꼬시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지금 이태호 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이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19대 총선에서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참여연대가 굳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저희도 여의도 한나라당과 같이 해서 정당과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논의하는 이런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그런 과정을 좀 거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국정원 문제에서 아까 수사권을 폐지하는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참여연대라고 하면 좀 더 과감하게 오히려 국정원을 폐지하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해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정원 자체가 굉장히 모든 기능이 지금 부전 상태에 빠져 있고 하기 때문에 수사권만 폐지된다고 해서 그 기능이 온전히 기능할 수 있느냐 하면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럴 바엔 차라리 그런 기관을 좀 폐지하고 좀 더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식의 제안을 좀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서배옥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중에서 저는 두 가지가 좀 와닿는 것인데 하나는 이제 반핵 문제입니다. 반핵 문제인데 저희가 강령을 만들면서 탈핵 안보라고 하는 개념을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었는데 그 조중동에서 그걸 가지고 문제 삼고 보도를 하고 하니까 또 이 자라보고 놀라 소뚜껑 보고 놀라가지고 우리 의원들께서 그 개념을 좀 빼라고 해서 굉장히 완화시킨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탈핵 안보를 떠나가지고 이 핵 문제 자체 지금 후쿠시마 원전 문제까지도 포함해가지고 핵 문제가 굉장히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요소다라고 하는 문제에서 이 핵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좀 주장을 해주시고 또 우리 정치권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런 참여연대에서 좀 더 보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ODA의 투명성 문제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일본 인젠 ODA 최대 원조국입니다. 일본 최대 원조국인데 일본 드라마 일들을 우연찮게 봤는데 거기에 이제 회계검사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일본 이름은 회계검사원인데 회계검사원에서 ODA 관련해 갖고 쭉 그 이제 비를 드라마로 하는데 이게 ODA가 환율 차익을 가지고 뭐 18억엔 총리가 18억엔을 자기 주머니로 따로 차갖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ODA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ODA 문제를
이제 우리나라도 ODA만해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ODA 투명성 같은 이런 문제들은 새로운 이슈가 됐는데 이런 문제들을 좀 더 확대 재생산이 돼가지고 좀 더 이 투명하게 외교안보 부분에서 좀 투명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강조해 주셨던 그 평화통일부는 좀 기사로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12시에 자리를 좀 비워야 될 분이 계셔서 먼저 그분한테 기회를 드린다는 의미에서요. 우선 김한근 스님 잠시 간단한 1, 2분만. 1분이요? 네. 뭐 자리를 비워서 먼저 순서를 주신 건 좋은데 1분은 그러니까 갑자기 또. 예, 우리 뭐 정태인 선생님께서 많은 좀 지적을 해주셨고, 뭐 저희가 사실 고민하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복지 논쟁에 있어서도 뭐 노동복지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4대 보험료, 사회보험 체계를 통해서 우리나라 복지 체계를 그래도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400만이 있으니까 국민연금에 있어서도 결국은 국가가 이제 그 보험료 재정을 지원해가지고 국민연금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강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고용복지가 아니라 노동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제 사회복지 정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역시 이제 보편적 복지 정책에 따라서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결국 비정규직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그런 사회보험 체계 안에 편입되는 율이 낮고, 그런 문제가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서도 많이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좀 보편적인 복지 체계를 가지고 복지 체계를 좀 완성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도 사실 참여연대 내부에는 이제 이런 노동정책, 노동복지를 하는 노동사회위원회와 사회복지를 하는 이제 사회복지위원회가 있고, 약간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미세한 이제 또 정책적 차이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저는 제 이제 간략한 요약발 때문에 그 내용을 썼습니다만은 활발한 좀 정책 논쟁이 있어야 된다.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좀 디테일한 그런 사회보험료 체계를 중심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국가의 재정들을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그럼 굉장히 더 거대한 재정의 소요가 되겠죠. 그런 방식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좀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정치권에 있어서는 학계는 둘째치고 어쨌든 학계도 그렇겠지만은 정치권에 있어서 좀 보편적 복지 논쟁에 대한 좀 디테일한 논쟁, 구체적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어떤 그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생략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가구 1주택 그 개인 회생 절차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의 이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공공임대 아파트를 확충해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건설 임대에 대해서는 뭐 그걸 전적으로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보금자리 주택처럼 저 대규모의 그린벨트를 또 풀어야 되고 수도권 지역에 있는 이제 이런 문제로 점점 귀결돼가는 측면이 많고, 또 그러한 방식들은 또 이제 직장이나 학교는 보통 기성시가지에 많이 갖고 있는 그 주거 약자층도, 주거 빈곤층도 그런 걸 다 버리고 또 이렇게 그 외곽 지역으로 많이 건설임대 쪽으로 이전해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성시가지에서 나오는 그런 낡은 주택들을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매입의 방식은 물론 이제 우리 정태인 선생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뭐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는 것도 있지만, 지금의 가장 유력한 방식은 경매입니다. 그래서 특히 연립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들이 이제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LH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기성식, 그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기성시가지의 대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주요 정책이 돼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 저희가 한 제도는 이제 뭐 그 정태인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하자는 제도는 가능하면 참여연대는 하지 말자는 주의고, 가능하면 외국에서 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하는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도 실현을 하자는 것인데, 정리 좀 해주시죠. 예.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미국이 파산법 개정을 하면서 했던 것이고, 우리나라 법무부가 추진했다가 금융기관에서 반대를 해서 법무부가 이제 중단했던 사업들 시민단체가 이제 하자는 것들인데요. 처음부터 사실은 이거는 개인회생법을 만들 때 그 회사 적립법과 마찬가지로 그런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회생 절차에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으로 원래 처음에 기획이 됐다가, 금융기관의 반대로 우리나라 파산회생법을 만들 때 그 회생 절차에서 회사와 달리 담보대출은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애초에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입법이어서 이걸 아마 법무부도 예전에 추진했던 것이어가지고 우리 사회적으로 큰 반대가 없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좀 또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좀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의료, 공공보육과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 돌봄 서비스의 공공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온통 정부하고 주요 이제 정책가들이 그 미국식의 바우처 제도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쏟아 부어야 되고 공공의료, 공공보육 시설과 같은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소홀히 하고 있어서 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얘기해 주셔서 이제 그런 것도 저희도 많이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일단 정책 전반적인 정책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바우처 중심의 정책으로 가는 것보다는 공공의료나 공공보육과 같은 그런 그 공공 서비스 시설들을 일정 정도 확충하는 데 재정을 투여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제 저희가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주 간단히. 예, 재발제주에 대해서 성환영 기자께서 주로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정태인 선생님이 참여연대가 백화점식이면서 약간 비겁하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개혁과제 또는 실천과제로 정리한 것은 뭐 말씀하신 대로 헌법과 관련된 사항도 약간 있습니다. 많이는 아닌데 한두 가지가 있고 또 제도로서 구체화될 방안도 없지만 하여튼 문제의식이 있는 경우에 대한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정도로 정리해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토론회를 거쳐서 의견이 좀 더 좁혀지면 이것의 우선순위랄지 아니면 법 개정 사항이나 아니면 뭐 제도 개정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거 혹은 보다 큰 문제에 관련된 분리해 가지고 좀 더 정교한 개혁 과제로 정리해서 다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틀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정치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선거법에 대해서는 그 사전 선거 운동을 아예 폐지하는 문제. 지금 좀 선거법이 규제 조항을 다 나열하는 뭐 이렇게 포지티브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식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번 선거까지는 그렇게 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저희 안에서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 변경, 전체적으로 아예 선거제도의 틀을 바꾸는 안을 내는 것은 좀 이번에는 제한했고요. 다만 이번 총선이 끝난 후에 뭐 선관위도 그런 문제의식도 있고 정치권 내에서도 그런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공동연구 모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표현의 자유 확대를 중심으로 정치관계법을 개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자금 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청목회법으로 알려진 예를 들어서 단체 모두에게 이제 정치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 것을 허용해 보자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미국식 팩을 연구해 보니까 사실 그 미국이 경리 단체가 정치 후원금을 내는 게 사실 좀 위험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국 같이 좀 이렇게 모든 단체 노조의 정치 자금 제공이 활성화된 나라도 기업이 차지하는 정치 자금이 70% 이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지역 내에서는 아마도 특정 정치 주체에게 이 기업 후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비영리법인, 그 학교법이나 병원법인은 빼고요. 비영리법이나 단체, 이 비영리법은 그러면 이제 기업 관련 비영리법인도 있습니다. 근데 정경련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런데 제한해서 정치원금을 거둘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와 조합에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 제도가 강화되리라고 봅니다. 네. 네. 제게도 질문을 하셔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제도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그 자체는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선거구 인구 불평등의 문제가 바로 걸리거든요. 다른 제도를 다 떠나서도 그거는 위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선거법 체계에서 대표를 지역 대표를 중심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이익이라든지 어떤 견해의 대표로 갈 것이냐 하는 그 선택의 문제인데요. 그 건국때는 지역 대표가 중심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지역 대표는 양원 체제로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양원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로서는
뭐 헌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뭐 지역 대표성을 남겨둔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역이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들, 사회 세력들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비례대표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점만 말씀드리고 우선 두 분 바쁘시니까 뭐 자리를 좀 비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분 나가시는 걸 계기로 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좀 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생겼습니다. 뭐 단상이 정리될 때까지 플로어에서 뭐 많은 의견이라든지 질문이라든지 또는 비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뭐 먼저 손을 드는 분한테 먼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 또는 의견이 있으신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소속하고 성함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예, 통합진보당에서 평화담당 정책연구위원을 하고 있는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서부혁 선생님께서 이제 발제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랫동안 이제 저희도 이제 주장을 해왔고 그리고 한면대 이제 평화군족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속 주장해왔던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좀 햇볕 정책뿐만이 아니라 국방 정책에 있어서 이제 군비 증강이 이제 햇볕 정책하고 이제 병행돼 왔던 건데 그리고 또 이제 한미 동맹을 변환시키는 것을 이제 수용하는 이제 외교 정책이 이제 그것이 이제 병행돼 왔던 건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통합시키자라고 하시는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대북 정책과 국방 정책, 외교 정책을 이제 평화를 가장 이제 우선한 정책으로 이제 통합하자라는 그런 이제 취지인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전적으로 이제 환영을 하고 다만 이제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오늘 이제 실천과제 38에 보니까 이제 통일부를 평화통일부로 전환한다.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조정 역할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NSC 부활과 그다음에 통일부를 이제 이 조정 역할 부여하는 정도로 해서 이 3개 영역을 이제 통합적으로 그거 하는 것들이 제대로 가능하겠는가? 라는 부분에서는 좀 약하지 않겠는가? 라고 좀 생각이 들고 오히려 좀 평화통일부총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서 이제 국방과 외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이렇게 통괄하는 이런 것들을 좀 보다 제도화시키는 보다 강력한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관료 사회의 그 서로 이제 그 이기주의 혹은 이제 그 분할성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가능하지 않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분 질문을 좀 받고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안녕하세요. 저도 통합진보당의 진보정책연구원에서 왔습니다. 정치 분야를 맡고 있고요. 아까 그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요즘 대세이긴 한데 그 송한용 기자분이 지적하신 게 이게 우리 그 정치 제도에 맞느냐라는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제 하에서 국회의원 충원만 이제 비례대표로 했을 때 그런 문제인데 저도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계속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저는 바로 그때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대통령제를 그만하고 내각제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그 모든 게 굉장히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그 내각제가 갖는 그 과거 4.19 직후에 그 이제 5.16에 의해서 무너진 그 안 좋은 감정과 그리고 또 JP가 끊임없이 내각제를 주장함으로써 이게 무슨 그 음모적인 제도인 것 마냥 그런 안 좋은 인식이 국내에 깔렸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 한 가지 덧붙이자면 세계적으로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은 아주 예외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빼야 되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약간 다르고요. 그 두 나라를 빼고 나면은 대통령제 국가는 이 아프리카에 있는 신생 독립 국가 정도가 전권을 갖기 위해서 대통령을 할 뿐이지. 그 국가를 빼놓고 지금 대통령 한 자를 얼른 생각해 보십시오. 서구 유럽이나 이쪽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근데 그 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마치 대통령제를 하지 않으면은 북한이 금방 밀고 내려와서 우리가 어떻게 돼. 이거는 굉장히 과거적인 그 패러다임인데 우리는 아직도 거기에 못 벗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논의가 한 번 정도 다시 정식적으로 정치권에서 제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분만. 김남근 사무처장님 좀 안 계시나요? 김남근 네. 위원장님 그냥 내가 제 의견과 거기 좀 그쪽에서 말씀하신 거 조금 모순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복지에 좀 미비했다 한데 우리나라 속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숟가락에 배부를 리 없다고. 사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계속해서 이명박 정부가 계승했다면 180도로 이거 돌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 가지 지금 모순된 걸 얘기하려면 뭐 몇 시간을 해도 하루를 해도 모자라겠습니다만 큰 틀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큰 틀은 물줄기로 잡아놨어요. 잡아놓으면 자잘한 것은 차츰차츰 개선돼 나갑니다. 남북 경제 협력과 정치로 다 했는데 그걸 다 파괴를 하고 자기 독단적으로 지금 이명박 정부는 나라를 위한 정부인가 나라 경제를 망친 정부가 정부를 망친 정부가 지금 그 예를 들어서요. 지금 아까 이거 일일이 전부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명박 정부가 처음에 출범하자마자 2008년도 2월 달에 IMF가 왔습니다. 들었으면 3월 달에 2월 달에 취임하고 그건 뭐였냐면 돈이 모자라가지고 은행에서 예치를 하고 이자를 많이 주고 예치를 하니까 또 대출한 사람들 또 이자를 또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 2005년도에 내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다 그걸 쏠린 얘기가 있고 그때 당시는 국토정부가 아니라 건설교통부였죠. 정책국장한테 내가 전화를 한 30분간 한 얘기했어요. 부동산을 잡으려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마무리 영역 집은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기 능력에 맞는 거 1억짜리든지 10억짜리 하나는 가져야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이 많이 거의 다 100%가 되는데 두 채, 세 채, 10채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자란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지고 돈을 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안 된다. 재벌들이 다 쓰려면 노태우 정부 때 부동산 비업무형 부동산 강제로 팔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아까 여러분들 내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부동산 값이 주택값이 떨어지더라도 오를 때는 2배, 4배를 올려놓고 떨어지더라도 50%, 60% 떨어지더라도 괜찮아요. 주택 하나는 내가 1억에 샀다가 10억이 됐든지 10억이 샀다가 1억이 됐든지 하나만 필요한 거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걸 가지고 주택이나 부동산 가지고 돈 벌려고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한 가지 이제 얘기하려면 길어지니까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여기 돈은 노동자 비영구직 노동자들이 돈을 벌어주니까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외국으로 와서 자동차만 하더라도 뭐 인도에 가서 짓고 인도네시아에서 자동차를 하고 우리나라 서민들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수출은 대자본으로 수출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 1달러에 930원이가 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1,500달러 뭐 지금 1,100원 20%가 지금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수출한다면 괜찮아요. 수출 재벌들만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큰 줄기만 잡으면 잔잘한 것은 그냥 해결이 돼 나간데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지금 예, 잘 알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요. 예, 좀 북한에서 시간 관계상 북한에서 그 군사비를 부분은- 줄이자고 했어요. 줄이자고요. 줄이자고 했는데 40배를 우리 남한에서 40배를 더 쓰고 있어요. 예. 예, 고맙습니다. 한마디만 하는데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입법부 산하에 감사원을 두는 문제가 논쟁이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이런 부분들 입법 기능을 강화하려면 실제로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되고 감사 기능을 실제로 수행을 하고 있는 게 감사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안만 해도 우리 이태호 선생님부터 먼저 말씀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아까 그 성환영 기자님이 그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얘기해 주신 거 대표적인 사안이 감사원 문제죠. 그래서 지금 뭐 헌법을 개정하지 않나 저희가 감사원을 지금 헌법상 독립기구에서 입법부 안으로 끌고 들어올 방법은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장래에 또 뭐 새 정부 들어서 헌법 개정 논의가 된다면 감사원이 입법부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특히 지금같이 대통령 중심제로 간다 그러면 입법기구의 회계검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일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저희 이번 개혁과제에서 정부 조직제 개편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해서는 언급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윤곽을 가지고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대통령 선거 또는 대통령 선거 이후의 쟁점일 거라고 봐서 크게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 외에 예컨대 국민권익위의 기능을 어떻게 강화해야 된다든가 뭐 통일부는 평화통일부 정도로 그 역할을 늘리는 방식으로 또 명칭도 변경하는 게 좋겠다는 몇몇 아이디어는 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직 개편을 그러면 더 축소할 것이냐 늘릴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한 어떤 행정 개편 논의로까지는 조금 나아가지 않고 있고 그래서 통일부총리 또는 평화통일부총리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느끼는 것은 외교통상부가 지금 외교통상부의 규모나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외교통상부의 전문성과 관련해서 사실은 또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화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미국을 상대한다는 이유로 전체적으로 능력 밖의 일을 하고 있고 통상 문제에 대해서도 외교통상부가 능력 밖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영어 잘한다고 협상도 영어로 해버려가지고 지금은 한미 FTA 같은 게 어떻게 정본인도 알 수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통상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가 능력이 있다고 볼 만한 어떤 내용도 없는데 현안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통상교섭본부가 꼭 외통부에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고요. 외통부에 있으니까 거버넌스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외통부는 이해관계자들과 얘기하는데 익숙치 않은 집단인 것 같아요. 얘도 잘 안 하고 있고 해서 외통부가 통상같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도록 하는 것은 커다란 실책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독일식 비례대표제 나가서 내각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제 생각에 내각제로의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논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아까 그 말씀하신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하는 것에도 이때 우리 첫 총선에서 각인 효과 때문에 상당히 힘들 거라고 보는데 이것이 대통령 중심제를 내각제로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떠한 형태로라도 비례대표제를 늘리고 하는 것이 국회 내에서 연합정치라든가 비례대표 내각 책임적 효과를 경험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실천적으로는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아니더라도 비례대표를 늘려서 국회 내에서의 사실상의 연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실험해 보는 것이 단기적으로 매우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보 교수님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네. 의견은 좋은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정태인 선생님 말씀처럼 지금 이 평화 이 통일 분야도 주로 정책 대안 법제도적 저기 초점 두고 한데 이 관행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담아내는 큰 비전이나 청사진 또는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맡은 파트는 원칙으로 몇 개 제시했지만 좀 그것을 그 구체적인 정책 과제하고 큰 방향이나 비전하고 이 연관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그 만들어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주의 방식을 취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 사안마다 정의가 돼야 됩니다. 지금 아주 모호하게 하도 당하다 보니 민영화 이런 데 당하다 보니까 공공성 강화만 썼지 실제로 강화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의료의 공공성 보편성이라고 해서 똑같은 의료 서비스를 다 제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거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심하게 보면서 해야 된다. 아까 어르신 말씀했지만 가령 우리 삶에서 교육, 의료, 주거가 중요하다 그럴 때 가장 외부성이 강하고 나쁜 게 주거입니다. 한 사람이 독점함으로 해서 바로 이게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주거 공간을 줄일 뿐만 아니라 가격을 올려서 이 희망을 얻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외부성이 무지하게 강하기 때문에 이건 규제가 굉장히 강화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성격을 보고 바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차원에 들어가는 게 대학 등록금, 통신, 휘발유값 이런 건데 이걸 잘 보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국내 독과점이에요. 그리고 외국과의 경쟁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건 경쟁을 도입해야 되는데 경쟁 도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공립대학이 사립하고 등록금 인하 경쟁을 하도록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통신도 마찬가지예요. 4개 통신사 중에 하나는 국민연금으로 주식 사가지고 이 공격으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통신비 인하 경쟁을 하도록 하면 되는 거고 휘발유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 정유사 중에 하나 정도는 국민연금 사용해갖고 주식 좀만 사면 그건 공기업이에요. 그러면 쓸데없이 독과점에 의한 가격 인상, 대학 등록금도 이거 독과점에 의한 가격 인상입니다. 이걸 줄이는 쪽이 먼저다. 사실은 똑같은 현상인데 대학 등록금 그래서 내가 반값 등록금 반대했던 건데 통신비가 올라가니까 통신비 보조 유적은 안 그러잖아요. 국가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가격 독과점 가격을 낮추는 정책이 먼저인 그런 복지 대상도 있으니까 그런 범주들을 잘 나눠서 이제는 옛날에는 복지가 대상이 안 됐지만 이제 복지가 화두가 되니까 그런 메커니즘 같은 거로 범주를 나눠서 그거에 따라서 다른 정책들을 제시할 때가 됐고 이번 총선 대선이 그런 걸 해야 된다. 참여연대가 이제 가짓수만 백화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히트 상품을 내놔야 된다. 네. 범주별로 나눠서 이제. 네, 고맙습니다. 이 대학 경쟁 시키면은 저희들 교수들만 힘들어지는데. 저 김영길 팀장님 혹시 뭐 코멘트 하시죠?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오늘 31일 아마 국회 정개특위에서 대개는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뭐 독일식 비례대표제 얘기도 나왔고 석패율 얘기도 나왔고 뭐 비례대표 확대 얘기도 나왔는데 유감스럽게 19대 국회에서 그걸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기회 이제 4년 후를 생각하면서 각 정당 사회단체가 같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석패율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지금 뭐 위원이다라고 말씀 먼저 하셨지만 석패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사악한 제도인데 그 석패율로서 이득을 얻는 세력들이 있고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석패율을 굉장히 미화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럼으로써 이제 그 석패율을 막 도입을 시켜야지 마치 뭐가 이 지역주의도 완화되고 하는 그런 식의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정치 제도를 어떤 사익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런 논의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다 걸러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없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해갖고 국회에서 욕을 하면 누구한테 유리할까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석패율 논의가 굉장히 이제 논의가 어정쩡하게 돼버렸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이런 기구에서 좀 계속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플로에서 혹시 없으시죠? 네. 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225개의 그 실천 과제들을 거론하기에는 너무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그 아이템만 그냥 이름만 말하고 넘어가는 식이 되어 버렸는데요. 그래서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어쩔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 그다음에 삶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경제를 만들어 보자. 대화와 협력, 화해가 중심이 되는 그런 남북관계 세계 체제를 만들어 보자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 좋은 이야기죠.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그 희생도 필요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투쟁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번 올해 있을 양대 선거를 거쳐서 우리가 이것을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또 플로에서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